진짜 돈 받을 건 아니지? 고모, 둘 다 공짜로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에이, 그러면 나한테 돈 받으려고 했어? 올케 너무 정없는 거 아니야? 고모, 아무리 그래도 2명씩이나 파마를 하고 하나도 안 주시는 건 그렇죠. 내가 앞으로 단골될 손님 데리고 온 건데 오히려 올케가 나한테 한턱 쏴야지. 정말 1억이야? 가족끼리.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현화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집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현 씨는 나이 먹고 때 아닌 시집살이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일을 시키는 것이라면 못하겠다 선언하고 안 가면 그만이지만 현 씨의 영업장인 미용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미용실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 실수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부대끼며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을 열자마자 시집 식구들을 잔뜩 끌고 오더니 당당하게 공짜로 해달라는 시누이. 그리고 동네에 아는 사람들은 죄다 데리고 와서 시간을 보내다 가곤 했습니다. 미용실이 아니라 시장통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에 다시 서울로 올라갈까 남편과 진지하게 의논을 하다가 이대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억울해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뭔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서울 깍쟁이라고 놀림을 당했는데 서울 깍쟁이가 어떻게 복수를 하는지 친절히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현 씨는 서울에서 20년간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20대 때부터 미용사 일을 했는데 30대에 첫 미용실을 차리고 그 뒤로 쭉 서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당신은 괜찮겠어? 거리가 멀어서 서울에 오가기도 힘들고 시골이라 심심하기도 할 텐데. 이 나이에 뭘 얼마나 더 활동적으로 살려고? 나도 한가한 곳 가서 지내보고도 싶어. 애들도 자주 못 보잖아. 애들 커서 다 자기 앞가림 하면서 살잖아. 어차피 바빠서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뭐. 난 괜찮아. 거기서 조그만 미용실도 하나 차릴 생각인데 쉬지 않고? 그냥 뭐 장사 잘 안 돼도 용돈 벌이 정도는 하면서 살면 좋지. 벌써 은퇴할 나이도 아니고 시골이면 할머니들 머리 잘 볶으면 거기서 인기인 되는 거 아니야? 현 씨의 웃음에 남편도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후에 고향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 씨가 걱정인 모양이었습니다. 현 씨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그런 듯 했지만 현 씨는 말려는 그곳에서 남편과 오순도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떠날 생각에 들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손재주가 좋아 미용실에 단골이 많았는데 내려가서도 10년은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현 씨 부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읍내에 작은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새가 싸서 다른 직원은 없지만 미용실 자체는 널찍한 편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나무 느낌이 따뜻했고 한켠에는 테이블과 소파를 뒀습니다. 현 씨가 평소에 식물을 참 좋아했는데 곳곳에 놓인 화분들이 마음에 쏙 들었죠. 그렇게 현 씨는 새로 정착한 시골 동네에서 다시 한번 미용실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손님 많겠어요. 동네에 새로 미용실이 생겼다며 들어온 손님이었는데 머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드라이를 받으며 칭찬했습니다. 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드라이기 소리 사이로 대답했습니다.
새로 생긴 미용실이라 궁금해서 그런지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왔으면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첫 오픈 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손님이 꽤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처럼 종일 바쁜 것은 아니었지만 시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북적일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고 그냥 하루하루 심심하지 않게 살아갈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죠. 손님이 가고 잠시 쉬고 있는데 딸랑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빼꼼 내비친 얼굴에 현 씨는 속으로만 남몰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옳게. 바빠? 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 신우이였습니다. 남편의 큰 누나라 현 씨보다는 나이가 훌쩍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 씨가 늘 대하기 어려워하던 상대였죠. 고모 오셨어요? 현 씨가 웃으며 신우이를 맞았습니다. 신우이가 미용실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장사는 되나? 아무래도 서울이랑 다르지? 손님은 계속 오셔요. 달라도 적응하고 있어요. 적응? 서울 깍쟁이가 여기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시골 사람들이 더 얄짤없는 거야. 한 번 와서 별로면 다신 안 오지. 가시가 있는 말에 현 씨는 그냥 웃어 보였습니다. 오픈 때도 와서 비슷한 소리를 하더니 마치 잘 안 되길 바라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들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이쪽에 살다 보니 매일같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시누이가 으뜸이었습니다. 미용실 근처에 장이 서는데 그 핑계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르곤 했죠. 이런 건 예상에 없던 일이라 현 씨는 많이 당황하는 중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쩐 일은 우리가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방문하는 사이였나? 가족인데. 커피 한 잔 드려요? 아니, 커피는 아까 마셨고. 오늘은 머리 좀 볶아볼까 하는데. 시누이의 말에 현 씨가 그녀의 머리를 보았는데 파마를 한 지 오래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있다가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니야. 조금 풀린 것 같아서 신경 쓰여서 그래. 자연스럽게 착석하는 시누이를 현 씨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운부터 입으셔야죠. 현 씨는 벌써부터 힘들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시누이의 수다를 빙자한 잔소리를 들어야 하기에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평소엔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오늘은 손님이 시누이였으니 말이죠. 내가 노파심에 하는 얘긴데. 시골에서는 동네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해. 서울물 먹었다고 거들먹거리고 그러면 안 돼. 알지? 그럼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자주 찾아뵙고 해. 노인네가 아들 며느리만 찾는데 몇 번 가지도 않았다며? 지난주에도 다녀왔어요. 가까이 사는데 퇴근길에 한 번씩 들르면 좀 좋아? 그러는 시누이에게 매일 퇴근길에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가라고 하면 잘도 좋아하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내내 거리다가 머리가 다 됐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해방됐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머리는 잘하긴 하네. 도시 스타일이야. 그래요? 그런데 시누이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제하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현 씨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도 시누이인데 공짜로 해줘야 하는 건가 싶었죠. 고모, 돈은 안 받을게요. 어머, 그럴까? 하긴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네. 조심히 가세요. 갈게. 내일 또 올게.
이미 머리도 했는데 내일 또 오겠다는 말에 현 씨는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읽은 기색은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들어왔던 것처럼 딸랑 종소리를 내며 문 밖을 나섰습니다. 현 씨는 진이 빠지는 것 같아서 소파에 몸을 푹 묻었습니다. 차라리 진상 손님을 상대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빠마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현 씨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로도 신우이는 참 자주도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남편 얼굴을 보는 만큼 신우이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용건은 다양했고 전혀 용건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아, 집에서 옥수수 쪄왔어요. 점심에 먹으려고요. 밥도 안 먹고 요새 입맛이 별로 없어서요. 갱년기 아니야? 테이블 한켠에 올려뒀던 옥수수를 신우이가 허락도 없이 집어먹었습니다. 하나를 반으로 잘라 두 쪽을 가져왔는데 그거 하나를 홀랑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옥수수 하나쯤은 점심으로 먹을 수 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얼마 뒤에는 간식을 넉넉하게 싸왔더니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며 또 홀랑 가져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현 씨는 올케 소리만 들어도 자동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올케 나왔어. 오셨어요. 손님 없네. 5분 전에 손님이 나갔는데 타이밍도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신우이 뒤로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올케. 내 친구들이야. 아, 그래요? 이제는 놀러 오는데 친구까지 대동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머리 올케가 해줬다니까. 잘 말았다고 다들 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 내서 데리고 왔지. 잘했지? 웬일로 손님을 소개해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 씨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신우이 손님 둘을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신우이는 잡지를 펼치며 소파에 편히 앉았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거울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저 언니가 자랑 엄청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미용실 오래 했다면서요? 현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신우이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렇다니까. 20년 넘게 했을 거야. 아마. 그치? 올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도 미용실 차릴 생각을 하지. 솔직히 누가 요새 나이든 미용사 있는 데로 가? 아무리 시골이라도 감각 있고 젊은 사람한테 머리 맡기고 싶지. 그건 그렇지. 그래도 언니 머리 너무 잘 됐잖아. 그러니까 늙어서 입에 풀칠하고는 사는 거지.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하는 두 사람과 쉬지도 않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종종 어르신들이 오면 소파에 쭈르륵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곤 하는데 그게 신우이가 되니까 불편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대화 주제에 현실을 끼워 넣으니 말이죠. 여기 올케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반대했다고. 우리 엄마가 아들 교육에 얼마나 열을 올렸는데. 미용사랑 결혼한다고. 우리 엄마는 미용실이나 다방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옛날 노인네라 그렇지 뭐. 빨간 루즈 바르고 머리 뽀글뽀글 볶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깔깔깔 웃는데 왜 이렇게 듣기가 싫은지 몰랐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자신의 남동생만 잘났고 현 씨는 남동생 덕에 미용실 차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죠. 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내면 돼요? 서울 미용실 가격 받을까봐 무섭네. 머리가 끝나자 손님 중 하나가 카드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현 씨가 카드를 받아들려고 하자 어디선가 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에이,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언니가 내주게? 대신 커피 쏴. 그러자 여자 둘은 좋다고 웃으며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요 옆에서 커피 사고 있어. 인사만 하고 금방 갈게. 여자들에게 말을 한 신우이가 닫히는 문을 보고는 현 씨를 돌아봤습니다. 현 씨는 신우이가 카드를 내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돈 받을 건 아니지? 고모, 둘 다 공짜로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에이, 그러면 나한테 돈 받으려고 했어? 올케 너무 정없는 거 아니야? 코까지 찡긋하며 웃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현 씨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우이 본인의 머리는 모르겠지만 데리고 온 친구들까지 공짜로 해달라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고모, 아무리 그래도 2명씩이나 파마를 하고 하나도 안 주시는 건 그렇죠? 현 씨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니까 참았던 것인데 참으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단골들 손님 데리고 온 건데 오히려 올케가 나한테 한턱 쏴야지. 현 씨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정말 1억이야? 가족끼리. 신우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머리 좀 자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 씨는 할 수 없이 신우이를 보냈습니다. 돈은 받지 않은 채로 말이죠. 신우이는 기분이 상했는지 셀쭉거리는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쏜 척하며 커피를 얻어먹을 테죠. 그놈의 가족. 현 씨 같았으면 오히려 더 팔아주기 위해서 꼭 돈을 냈을 것이었습니다. 내지 말라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한번 그렇게 돈을 안 받으니 신우이는 상습범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서울에서 미용실 하던 올케를 지켜세우는 척했지만 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인지 뭔지 현 씨를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뒤 현 씨의 미용실은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신우이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80 중반의 시어머니는 천천히 미용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님, 머리 하시게요? 엄마도 파마하실 때 됐어. 엄마, 여기 앉아요. 작은 신우이도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 조금 있다가 예약 손님 오시는데. 얘야? 동네 미용실에서 그런 것도 해야 해? 우리가 먼저 왔는데 30분 있다가 와요. 그 전에 얼른 약 바르고 하면 되지. 우린 괜찮아. 우리 머린 천천히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현 씨는 당황했지만 성심성의껏 시집 식구들의 머리를 해주었습니다. 염색도 해야 해. 알겠지? 네, 신우이는 미용실 안을 제 집이냥 돌아다녔습니다. 스스로 커피도 타고 과자 바구니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약자 명단에 떠있는 노트북도 가만히 들여다보았죠. 장사가 그래도 꾸준히 되는가 보네. 네. 되긴 해요. 부지런히 벌어야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범이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나이 들어서는 여자도 돈벌이를 해야지. 현 씨는 평생 맞벌이를 안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게 시집 식구들은 현 씨를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데 당연하다지만 참 징하다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잘해라. 네, 어머님. 그래도 시어머니는 나이 든 분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러서 시집살이 안 시키는 게 어딘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시누이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올케 교회 나오라니까 왜 안 나와? 일 때문에요. 주일엔 쉬고 우리 교회에 와. 일요일에도 손님이 있어서요. 현 씨는 일요일에는 일찍 문 닫고 월요일에 쉬었는데 그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교인 현 씨가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미용실 핑계대기가 딱 좋아서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교회 다녀야 돈도 들어온다? 꼭 믿음 때문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식당에도 교인들이 많이 와. 현 씨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혀를 차기는 하지만 더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옆에 있는 시어머니나 작은 시누이조차 교회에 안 다니니 아이러니했죠. 그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둘의 머리를 말고 소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약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둘째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출출하지 않어? 순대 좀 사올까? 잠깐만 기다려봐. 시누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10분쯤 뒤에 무언가 잔뜩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음식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떡볶이도 팔길래 좀 사왔는데. 엄마, 이것 좀 잡숴봐요. 떡볶이 안 먹어. 순대 잡숴요. 부드러워. 머리에 비닐을 쓰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 틈을 타서 셋은 소파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물어는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현 씨가 손님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손님 계시니까 조금 이따 드시면 안 될까요? 냄새가 너무 나는데. 조금 있다 먹으면 다 불지. 그리고 올케가 몰라서 하는 소린데. 시골에선 다 이렇게 해. 미용실에서 밥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하지. 서울선 안 그러나 보지? 아가씨도 와서 떡볶이 좀 먹든가. 아니에요. 올케는 이렇게 보면 참 장사할 줄 모르는 것 같아. 유도리가 없잖아. 유도리가. 도대체 음식 냄새 풍기는 것과 장사가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현 씨의 손님들도 종종 먹을 걸 싸오긴 하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그런다면 현 씨도 참겠지만 가족이라면 더욱더 사업장에 와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더했습니다. 민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케도 여기서 도시락도 먹고 하더만. 감자 같은 것도 싸오고. 아니면 시집이라 눈치 주는 건가? 기가 막혀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다른 미용실들은 전부 이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알 길이 없었죠. 하필이면 손님도 젊은 아가씨라 종종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현 씨가 한 번 더 얘기하자 시누이는 현 씨를 보며 더럽게 정이 없는 서울 깍쟁이라며 금방 먹고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올케 때문에 순대 먹고 체할 뻔했네. 시어머니도 둘째 시누이도 똑같았습니다. 손님이 없는데 못 먹게 했다면 그건 현 씨가 예민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긴 엄연한 영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요. 현 씨는 시누이의 행동을 그간 남편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지 못했습니다. 뭐? 누나가? 매일 오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그래. 아이고, 남편은 머리를 짚었습니다. 그러고선 자기가 누나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며칠간은 잠잠했습니다. 남편이 잘 설득했다길래 정말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올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그렇더라. 며칠 만에 시누이가 찾아와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쪼르르 쫓아가서 일러 바치기나 하고 말이야. 남편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손님도 많이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나름 올케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내가 이러는 게 불편해? 아니요, 제가 아니라 손님들이 불편해 하니까요. 그 아가씨는 가만히 있던데 올케가 지금 시집 식구라고 눈치 주려는 모양인데 그래도 가까이 살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랑 성국이만 사이 안 좋아지는 거야.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누나라 차마 대들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가족끼리 잘 지내보자고. 나도 그렇게 뒤끝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국이한테 일러 바쳤다고 앞으로 미워하고 그런 거 안 해. 그러더니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세상에 자신처럼 쿨한 사람은 없다는 듯한 말에 기가 차서 큰 소리로 헛웃음을 쳤습니다. 도대체 현 씨의 남편과 남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서울에 살았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신혼 초부터 이렇게 가까이 살았으면 아마 현 씨는 지금쯤 혼자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조금은 있는지 시누이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렇다고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고 현 씨의 눈치를 조금 보긴 했습니다. 아마 남동생의 눈치였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발도 서서히 떨어져 갔습니다. 요새 장사 잘 된다더라. 네. 손님 많아졌어요. 요 옆에 방앗간 우리 교회 다니거든. 하루에 10명은 머리 볶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정말이야? 현 씨는 그 말에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더 대답했다가는 한 달에 얼마 버냐 하며 꼬치꼬치 캐물을 걸 알았습니다. 지난번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나도 장사나 해볼까? 무슨 장사요? 아니, 뭐든. 동네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와줄 테니까 돈은 벌 거 아니야. 옳게 하는 거 보니까 쉬워 보이는데 뭐. 식당이나 해봐. 쉬워 보인다는 말에 현 씨는 뒤를 돌아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말은 쉽지.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로 몇 달 뒤에 식당을 개업할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장사를 하던 식당을 인수해서 음식 메뉴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 씨의 미용실과는 5분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현 씨는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시누이가 바라던 일을 하게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바빠지면 현 씨의 미용실에 찾아오지 않겠거니 생각해서 너무 좋았죠. 하지만 그것도 처음 몇 주뿐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식당은 어떻게 하고요?
아줌마 있잖아. 지숙이 아빠도 있고. 손님 없어요? 곧 점심시간인데. 아이고, 팔이 날린다. 팔이 날려. 신우이는 소파에 털썩 기대앉았습니다. 나 머리 해야 하는데. 그러더니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없는 거 아니야? 참 안타깝게도 예약도 없었습니다. 오늘따라 한산했는데 어떻게 알고 온지 몰랐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리 얼른 하고 보내자 싶어서 얼른 가운을 둘렀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손님이 왔죠. 나는 천천히 하고 여기 손님 받아. 웬일로 그런 배려를 해준다 싶었습니다. 요 근처에 정 많은 밥상이라고 식당 오픈했는데 한번 와서 잡숴봐요. 아, 식당이요? 우리 집 양반이 직접 농사 지은 걸로 나물도 만들고요. 내가 찌개를 진짜 잘 끓이거든. 맛이 좋아. 한번 와요. 아, 네. 갈게요. 이거 머리하고 바로 가요. 네? 진짜 맛있다니까 그러네. 현 씨가 파마약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우이가 또 손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홍보하는 것이야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데 젊은 손님이 무척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현 씨가 신우이를 작게 부르자 그제서야 말을 멈췄는데 그때 또다시 손님이 들어왔죠. 카트하러 오셨나 보다. 저기 정 많은 식당 알아요? 새로 오픈한 식당인데 한번 와서 잡숴봐요. 여기 미용사가 우리 올케거든요. 우리 올케 봐서 내가 서비스로 음료수 드릴게. 자꾸만 손님이 들어오자 이제는 신우이가 머리하는 걸 포기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정 많은 식당을 홍보했습니다. 머리 끝나면 내가 식당 앞까지 모셔다 드릴까? 아이고, 알았다니까 이 아줌마가 자꾸만 그러네. 급기야 손님이 짜증까지 냈습니다. 아니,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왜 난리야. 영감탱이가. 뭐? 영감탱이? 고모? 이만 가시고 나중에 다시 오세요. 네? 손님? 죄송해요. 신우이가 그제서야 궁시렁거리면서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지긋한 손님이 저러면 누가 미용실에 오겠느냐며 한마디 했죠. 그리고 신우이의 기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손님이 머리를 다 하고 나서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 30% 할인되죠? 네? 할인이요? 아, 오픈 이벤트는 끝난 지 오래됐는데. 그리고 그때도 20%였고요. 현 씨가 웃으면서 대꾸했는데 오히려 손님이 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 많은 식당 다녀왔어요. 여기 영수증? 그러면서 신우이의 식당에서 밥 먹은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12,000원을 결제했다고 찍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영문을 몰라 눈만 크게 뜨고 있는데 손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 많은 식당에서 식사하면 이 미용실 30% 할인해준다고 홍보했잖아요. 사기예요? 그러면서 식당 문 앞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 씨는 다급히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자 신우이가 하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부상조하고 좋지 뭐. 올케한테 손님 갔나 보구나? 그러면 할인한 부분은 고모가 주시는 거죠? 어? 아니지. 대신 올케도 미용실에서 머리하면 우리 식당에서 10% 할인해준다고 적어. 왜 미용실은 30%이고 식당은 10%인지 그것도 황당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말이 안 됐습니다.
손님이 머리를 한 금액은 파마와 염색을 모두 다 합쳐서 7만 5천 원이었는데 30%면 2만 원 넘게 할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었다고 미용실에서 30% 세일을 해주라는 말인지. 안 그래도 주변 미용실에 맞춰서 금액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면 장사를 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2만 2천 원이나 깎아드려야 하는데 이러면 저 장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파마야 그거 원가 얼마 하지도 않잖아. 30% 할인해도 이득일 텐데 뭘 그래? 손님이 많은 게 장땡이지. 참 뻔뻔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됐다면 진작에 30% 할인을 했겠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오신 손님은 제가 할인해 드릴 건데요. 적어놨다는 거 당장 떼주세요. 아니, 가족끼리 이럴 거야.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게 돕는 건가요?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옳게 웃긴다. 돈 좀 번다고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내가 설마 가족한테 해될 일 할까봐 그래?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일단 전화 끊을게요. 손님 앞에서 싸우고 있을 수 없어서 현 씨는 신우이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벨소리가 울렸는데 소리를 꺼버리고 결제를 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할인 적용해서 계산해 드릴게요. 손님은 불쾌한 듯 했지만 결국 할인을 받아서 군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나가자마자 또 다른 손님이 와서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2만 4천 원이 찍힌 영수증을 들고 와서 클리닉이며 뭐며 머리에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미 먹고 왔는데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줬습니다. 현 씨는 바로 식당으로 달려갔는데 정말로 미용실을 30% 할인해 주겠다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화를 한 뒤에도 그대로 있었죠. 현 씨는 화가 나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서 들어갔다가는 또 버릇이 있네 없네 하며 욕을 먹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근처에 있었다며 10분 만에 식당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현 씨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씩씩거리면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쫓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신우이가 더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이 잘 되면 내가 그러겠어? 오죽했으면 그래. 그러면 가족이 돼가지고 그거 좀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어? 이게 말이 돼? 먼저 물어는 봤어야지. 아니, 물어봤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야, 너 장가 가더니 많이 변했다. 서울 깍쟁이 만나더니 너도 깍쟁이 다 됐네? 이렇게 정이 없어. 정 타령하지 말고 제발 사람이 상식적으로 행동하란 말이야. 뭐? 상식? 너 좀 배웠다고 누나 무시해? 엄마 곧 오실 텐데 누가 맞는지 한번 따져볼까? 남편 고향에 정착해 보려고 멀리서 왔으면 누나가 좀 잘해줘야 할 거 아니야. 왜 사사건건 방해를 하냐고. 왜 못 살게 굴어? 다시 확 서울 가버릴까 보다. 참나? 이게 지 마누라 편만 드네? 내가 편 안 들게 생겼어. 와서 돈도 안 내고 머리 한다며. 가족끼리 무슨 돈을 내? 너 우리 집 와서 밥 얻어 먹으면 돈 낼래? 도대체가 말이 안 통했습니다. 남편과 신우이는 한참을 싸웠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었기에 망정이지 동네방네 소문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자 싸움이 멈췄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도 시누이 편이었습니다. 며느리보다는 딸인 셈이었습니다. 또 바른 말을 하려는 남편을 현 씨가 말렸습니다. 참, 가족깔이 다 등지게 살게 하려고 작정을 했네. 식당을 나서는 현 씨의 뒤통수에 대고 시누이가 끝까지 한마디를 했습니다. 뒤돌아서려는 남편의 팔을 현 씨가 꽉 붙들었습니다. 그날 미용실로 돌아온 현 씨는 할인을 해달라는 손님을 2명 더 받았습니다. 남편이 종이를 떼고 왔는데 먼저 먹고 나왔던 손님인 모양이었죠. 그러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자. 당신 사업은 서울이라고 사업 못하나. 이렇게 어떻게 지내? 하지만 현 씨는 선뜻 그러자고 하질 못했습니다. 현 씨는 시누이만 아니면 나름대로 이 동네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고 마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날마다 장이 서는 것도 정겨웠고 사람들도 참 좋았죠. 시누이만 없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로 다시 돌아갈 마음은 잘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모랑 잘 얘기해 볼 테니까 기다려봐. 당신도 봤잖아. 말이 통해야 얘기를 나누지.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현 씨는 식당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생각을 달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정이 중요하다면 뜻대로 해주자 싶었죠. 남편은 미심쩍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현 씨는 미용실을 하루 문 닫았습니다. 월요일이 아닌 날에 문을 닫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현 씨는 이곳에 내려와서 알게 된 동네 사람들 몇몇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러자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5명을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헤어졌는데 잘도 찾아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고모, 저 아는 분들이 이 식당에 한 번도 안 와보셨다고 해서요. 모시고 왔어요. 아이고, 그래? 어서 앉으세요. 여기 밥 맛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웃으며 지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6이서 2 테이블에 앉자 시누이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장자가 잘 안 된다고 하니 반가운 모양이었죠. 현 씨는 각자 1명씩 메뉴를 시킨 뒤에 추가적으로 메인 요리도 2개나 더 시켰습니다. 지인이 다 못 먹을 것 같다고 했지만 현 씨는 포장하면 된다고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음료수 서비스로 드릴게. 주변에 홍보 좀 많이 해줘요. 시누이는 신이 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다들 배가 터질 것 같다며 일어났죠. 먼저 나가 계세요. 저는 잠깐 대화 좀 하고 금방 나갈게요. 현 씨는 지인들을 먼저 식당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기대 가득한 얼굴로 계산대에 서 있는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14만 8천 원 나왔네. 그나저나 올케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어? 그렇죠? 저도 어제 고모 말 듣고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역시 가족의 정이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어이구, 그래? 거봐.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앞으로도 고모 식당에 많이 신경을 쓰려고요. 그래. 14만 8천 원. 카드 줘. 현금이면 더 좋고. 시누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 씨는 더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 설마 가족한테 돈 받으시려는 건 아니죠? 뭐? 서로 상부상조 하자고 하셨잖아요.
저도 앞으로 단골이 될지 모르는 손님들을 5이나 데리고 왔는데 돈 달라고 하면 저 섭해요. 현 씨는 일부러 더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새 신우이의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14만 8천 원 어치를 먹어놓고는 계산을 안 하겠다고? 금액이 중요한가요? 가족 간에 정이 있는데. 그리고 머리 공짜로 해드린 거 지인분들까지 다 합치면 14만 원 정도는 돈도 아니죠. 안 그래요? 싱긋 웃으며 하는 말에 신우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또 손님 모시고 올게요. 뭐야? 또 이렇게 공짜로 먹겠다고? 이게 말이 돼? 늘 남편과 현 씨가 신우이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입장이 바뀌니까 생각도 달라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아, 맞다, 고모. 제가 소개도 했으니까 한턱 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현 씨가 식당 밖을 나설 때까지도 신우이는 허공에 삿대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입만 뻥긋거리며 말이죠. 나왔는데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 신우이도 혹시 이 맛에 그랬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신우이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누나 가족 좋아하잖아. 집사람이 누나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예쁘게 봐줘야지.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가족끼리 돈 받고 그럴 거야? 남편도 신우이와 몇 번 말을 주고받더니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며 좋아했죠. 몇 번 더 가야 해. 누나가 복수한다고 손님 데리고 오면 어쩌려고. 당분간은 예약 손님만 받을 건데? 잘 생각했다. 그리고 현 씨는 정말로 2번 더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3번째 갔을 때는 안 받아주려고 하길래 돈을 내는 척을 하고 먹었죠. 그리고 신우이는 현 씨 부부의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니, 왜? 지금 손님 없잖아? 여기 이 언니 염색만 한다니까 그러네. 아, 이제 곧 예약 손님 오셔서요. 그럼 그거 끝나고 다시 올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약이 있어요. 옳게. 어머, 죄송해요. 요즘에 손님이 많아져서 대부분 예약을 하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우이가 부들부들 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것도 남편이 원천 차단해 버렸습니다. 어머니, 집사람 하는 일 누나가 방해하게 두면 저희 다시 서울 올라갑니다. 정말이에요. 이번에 집도 다시 알아봤는데 현아 엄마가 말려서 제가 한번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단번에 물러났습니다. 며느리보다 딸이지만 역시 딸보다는 아들인 옛날 분이었으니 말이죠. 그러자 그 이후로 신우이는 미용실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 씨도 식당에 가는 걸 멈췄습니다. 더 이상 그랬다가는 신우이의 가게에도 타격이 클 테니 말이죠. 그러자 10년 묵은 체증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미용실은 다시 현 씨만의 아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딸랑 울리는 문소리에 신우이일까봐 깜짝 놀라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니 이만하면 됐다 싶었습니다. 현 씨는 남편과 함께 신우이의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또 공짜로 먹으려고 왔냐? 아니요. 돈 내고 먹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누나도 머리 하려면 와. 대신 돈 꼭 내고. 진상 같은 행동하지 말고. 뭐? 진상? 그래. 서로 존중하며 살자고. 신우이는 씩씩거리긴 했지만 현 씨 부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등지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시집 식구들과 자주 왕래하고 지내도 상관없었습니다. 미용실에 오는 것도 말이죠. 그리고 현 씨가 먼저 찾아가자 신우이도 그새 마음이 풀린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미용실에 찾아왔습니다. 예약해야지 돼? 누그러진 말투에 현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손님 없으니까 앉으세요. 그리고 염색이 끝나자 신우이가 카운터 위에 현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휙 하고 가버렸지만 그게 나름의 화해의 신호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전처럼 얄미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남편의 누나이고 현 씨의 가족이 된 사람이기도 하니까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의 얼굴 붉혀서 뭐하나 싶으니 현 씨의 뾰족했던 마음도 좀 둥그레지는 것 같았죠.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세희가 집에 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다 오해야. 왜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사람을 모함해? 세희 정말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럼 뭐 며느리 모유 수유하는 거 훔쳐보고 싶어하는 그런 변태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물론 안 그러셨겠죠. 근데 세희가 울면서 말을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이석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억울해서 제 속을 뒤집어 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분하고 나쁘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지간한 일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었을 텐데 살다 살다 변태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며느리한테 들은 말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피해서 어디다가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쌓였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씨는 며느리의 모유 수유를 구경하려는 세상에 둘도 없는 비정상적인 변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없지만 딸이 있더라도 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며느리라니 어느 정신 나간 시아버지가 그런 짓을 할까요? 그런데 아무리 해명해도 듣지 않고 다신 보지 말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씨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도 당했고 아들 며느리에게 험한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접근하지 말라는 말에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인생에서 사라져 주기로 했죠. 이 씨는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있지만 아내와 1년 정도는 쉬면서 휴식 기간을 갖기로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 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내와 맛있는 것도 해먹고 가끔은 근처로 훌쩍 떠나 바람을 쐬러 가기도 했고 회사에 다닐 때는 쉽게 누리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네에게 아이가 생기면서 일상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죠. 세희야, 그렇게 힘들면 우리 집으로 와. 애 좀 재우고 여기서 쉬던가. 아니면 나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와. 며느리와 통화를 하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 바로 와.
내가 애기 봐줄 테니까. 아내는 생글생글 웃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이 불편한데 자꾸만 부르는 거 아니야? 이 씨가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아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 억지로 부르나. 전화해서 애 보기 힘들다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안 부르면 그게 나쁜 거지. 나도 힘든데 세이 생각해서 오라는 거지. 며느리는 몇 달 전에 출산해서 직장을 쉬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이 씨의 아들이 회사에 가면 혼자 집에서 아이와 씨름을 하는데 그게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이 매번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먼저 걸려왔죠. 전화를 끊고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왔니? 애기 주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아내가 아이를 받아들며 말하자 며느리가 살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감사해요. 잠깐 눈 좀 붙일게요. 그래도 시부모가 어렵지 않은가 보다 싶어서 흐뭇했습니다. 그만큼 애 키우기가 힘든 것이겠지만 말이죠. 1시간 반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씨 부부는 아이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안 공기는 평화로웠고 아내는 손주를 보며 좋아했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이런 일상을 보내니까 이 씨도 행복했죠.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 씨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려고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거실에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또 왔나 보다 생각하며 안방을 나왔습니다. 우리 애기 배고팠구나. 이 씨는 안방을 나와 무심코 소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아이에게 수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살짝 돌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돌아서기도 전에 며느리가 돌아보는 바람에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크게 떠졌고 이 씨는 애써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와 있는 줄 몰랐네. 이 씨는 서둘러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있는 것이야 소리를 듣고 물론 알았지만 애한테 수유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갔던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너무 당황한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별일이 아닌데 큰일처럼 말이죠. 잠시 후 아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아직 자요? 세이 간다는데 인사 안 할 거예요? 아내는 상황을 모르고 아직까지 이 씨가 낮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벌써 가? 낮잠 자는 사이에 온 것이면 온 지 한두 시간 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싶었습니다. 그러게. 애기 우유 준다더니. 이 씨가 방을 나오자 며느리는 이미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마주치자 이 씨의 눈길을 피해버렸죠. 그럼 가볼게요, 어머님. 아버님도 안녕히 계세요. 그래. 또 힘들면 와. 조심히 가라.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서둘러 나가는 뒷모습에 이 씨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 참 찜찜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는지 모르겠네. 아까 올 때까지만 해도 현우 올 때까지 있겠다고 그러더니. 아까 세이가 애기한테 모유 수유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거실로 나왔거든. 뭐? 정말? 당신 자고 있는 거 아니었어?
목말라서 깼는데. 근데 어깨를 돌리고 있었어. 눈이 마주치기는 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인가? 어머, 민망해서 가버렸나 보다. 괜히 좀 그러네. 자신은 자다가 방에서 나왔고 그래서 우연히 마주친 것뿐인데 왠지 며느리를 의도치 않게 쫓아낸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내 그 일을 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걸 보름 정도가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말겠지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다음날 아내가 며느리에게 해명을 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발길을 줄인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뭐라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 달쯤 지나자 며느리는 전처럼 이 씨의 집을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점심 아들 부부가 함께 이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들이 식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이 씨도 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부동산, 정치 이야기까지. 주제는 다양했습니다. 며느리도 애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얘기하며 밝게 웃었죠.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고 있을 때 거실 한켠 이불 위에서 자고 있던 손자가 깼습니다. 칭얼거리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안고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애기 배고픈가 봐. 아내의 말에 아들이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유 시간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이 씨를 바라봤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던 이 씨는 갑자기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번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이상하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 먹었으니까 안방에 들어가 있을게. 그럼 나는 이것 좀 치울게.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보고 있기는 그랬는지 아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방 안으로 들어와 보니 상황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편하게 작은 방에 들어가서 수유를 하는 게 나을 텐데 나머지 사람들을 방으로 쫓아낸 격이니 말이죠. 하지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 때문에 편한 대로 한다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이는 언제든 배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분쯤 안방에서 할 일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아들이 안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오세요. 이 씨는 그제서야 방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젖병에 담아서 먹이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직접 먹이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한다는데. 나도 모르지 뭐. 아내가 말했습니다. 자꾸만 자리 비켜줘야 해서 불편해.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나도 그럴 때는 다른 일 하고 그래. 세이 민망하잖아. 아내도 그렇다면 자신은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눈초눈초 받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무언가 잘못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 씨는 더욱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신경을 쓰는 걸 이 씨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일이 이렇게 되려고 며느리가 그렇게 불편한 눈치를 보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씨는 며칠째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니 그나마 조금 가벼워졌죠. 나가려고? 몸은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졌어. 집에서 좀 쉬지. 그러고 싶은데 미룰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럼 저녁에 들어와요? 아마 저녁 먹고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씨는 모임에 나가기 위해서 단장을 했습니다. 낮부터 만나서 골프를 치고 저녁을 먹고 헤어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내가 걱정했죠. 그렇게 외출한 이 씨.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외출한 지 1시간, 2시간쯤 지났을 때 왠지 몸이 축축 처졌습니다. 열이 나는지 어쩐지 자꾸만 으슬거렸죠. 저 오늘은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네요. 이 씨는 외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서 해열제와 감기약을 샀습니다. 여보, 나왔어. 이 씨의 말에도 집이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어디 외출을 했는지 없었습니다. 어디 멀리 나간다는 소리는 없었으니 곧 돌아오겠거니 생각하고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옷을 갈아입고 얼른 약을 먹은 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나마 누우니까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열이 날 때는 시원하게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추워서 잠시만 그러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설쳐서 그런지 생각보다 깊게 잠들었죠. 그러다가 어떤 소음에 이 씨는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언뜻 떠올리지 못할 만큼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30분 정도 더 자다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음도 신경이 쓰였고 무엇보다 열이 내렸는지 땀이 나서 더는 잘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덮고 있던 이불을 목 아래로 내렸습니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니 조금 나았습니다. 그렇게 숨을 고르고 있는데 침대 발치 쪽에서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을 다 못 뜬 상태에서 이 씨는 그 실루엣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내인가? 언제 들어왔지? 이 씨는 눈에 초점을 맞추려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이 씨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깍 하는 날카로운 비명이 방 안을 찢었습니다. 이 씨도 놀라서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정신이 멍한 와중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어쩐 일인지 안방 침대에 걸터 앉아서 아기에게 수유를 하고 있었죠. 아버님, 며느리의 비명 소리에 아이는 놀라서 울었고 이 씨도 혼비백산에서 이불을 걷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더 소리쳤습니다. 옷 좀 입으세요. 며느리가 얼른 옷을 추스리며 이 씨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분명 흰 러닝을 입고 있었는데 옷 좀 입으라는 말에 이 씨는 자신이 옷을 벗고 잤나 싶어서 놀라서 밑을 쳐다보았습니다. 다행히 옷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자신이 치안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때 놀란 목소리를 하며 아내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그때까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자다가 이게 웬 날벼락인지 몰랐습니다. 어머, 당신 여기 있었어? 오늘 저녁 먹고 들어온다며? 아버님이 이불 속에 숨어 계셨어요. 뭐? 숨어 있다니? 자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제가 들어왔을 땐 안 보였어요. 그건 내가 추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변명을 하는 자신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먼저 방에 와 있던 건 이 씨였고 이 방도 이 씨의 방이었는데
뭘 숨어서 봤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씨는 하늘의 맹세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혹여나 봤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 씨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세희야, 왜 그래? 나도 네 시아버지가 여기 있는지 몰랐어. 내 잘못이야. 놀랐어? 아내가 며느리에게 묻자 며느리가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죄인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황당했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속 쳐다보고 계셨어요. 제가 젖물리는 걸. 며느리의 말에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씨는 어이가 없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자고 있었어. 일어났는데 누가 앉아 있어서 당신인 줄 알고 본 거고. 내가 뭘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야? 정신이 얼른 안 들어서 누군지도 몰랐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쳐다보고 계셨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이 씨는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리고 세희가 집에 온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자 아내는 이 씨를 믿는 눈치였습니다. 정황상 누가 봐도 고의가 아니었고 이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집에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추궁하는 느낌보다는 순수한 궁금증인 듯 했습니다. 골프 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들어왔어. 약국에서 사온 약 먹고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 상황이잖아. 그러는 세희는 왜 안방에서 이러고 있어? 내가 편하게 침대에 앉아서 하라고 했지. 나 지금 거실 청소 중이라 먼지 날릴까 봐. 작은 방도 있잖아. 거기 이불도 다 걷어놨어요. 이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세희야, 아무래도 오해인 것 같아. 아내가 이 씨 대신 며느리에게 변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인정하지 않고 따졌습니다. 아버님 계신 줄 모르고 들어오긴 했지만 아버님도 입을 내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다고요. 아내는 두 사람 사이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씨는 답답해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누군가에서 본 거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등 돌리고 있는데 뭘 자꾸 빤히 봤다는 거야. 봐도 등짝 보이는데. 살짝 옆으로 앉아 있었어요. 충분히 보이는 각도였어요. 막무가내로 우기는 며느리 때문에 이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본인이 못 봤다는데, 하지만 우기는 데는 장사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향했습니다. 아내가 따라가며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은 그만 갈게요. 너무 충격받아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이 씨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여보. 내가 미쳤다고 일부러 그런 짓을 하겠어. 황당한 건 나야. 알죠? 세희가 예민했나 보네. 내가 세희한테 전화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마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왜 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리고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있지도 못해. 차라리 우리 집에 올 거면 분유를 타오던가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 씨도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웬 변태 취급을 하니 말이죠. 며느리가 있는 방에 이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는 오히려 이 씨였습니다. 내가 괜히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는 나도 당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아내도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아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세희가 집에 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변명을 하기도 전에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씨는 왜 이런 변명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입 다물고 있다가는 이상한 오해를 살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아내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왜 오해받을 행동을 하셨어요? 아들도 난감한 듯 중얼거렸지만 그 안엔 이 씨를 타박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세희한테는 제가 잘 말해볼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세요. 그 말에 이 씨도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조심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세희 아니니? 그렇게 싫고 신경 쓰이면 분유를 먹이면 되잖냐? 갑자기 어떻게 모유를 끊어요? 그러면 끄는 뒤에 맡겨라. 이 씨도 그동안 며느리가 보내온 눈초리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 일만큼은 기분이 안 좋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애 혼자 돌보는 거 힘들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집에 있지도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조금만 조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보다 더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야? 너 상황 설명을 제대로 듣기나 한 거야? 그러자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대꾸했습니다. 세희가 그러던데요. 전에도 아버지가 자리를 안 비켜주려고 하셨다고. 이번에야말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있지도 않을 일 가지고 사람을 모함해. 세희 정말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씨의 언사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럼 뭐 며느리 모유 수유하는 거 훔쳐보고 싶어하는 그런 변태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물론 안 그러셨겠죠. 알겠어요. 저도 아버지가 그러셨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세희가 오해했겠죠. 그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오해는 풀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오해 없어. 세희만 날 오해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놀란 건 알겠지만 왜 자신이 자꾸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오해를 풀어준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며느리를 걱정했고 이 씨는 속으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집에 오는 것도 사실 이 씨 부부가 애를 봐주기 위함이었는데 도움을 주는 입장인데도 앞으로도 그런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런 상황이 없다면 오해할 일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며느리가 오지 않게 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아들네 집에 호출당했습니다. 또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요? 애가 아주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매일 부르는 게 어디 있어. 어느 정도는 자기가 볼 생각을 해야지. 오죽 힘들면 시엄마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이해해야지. 아이 데리고 외출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며느리가 이 씨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이제는 매일같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아내와 이 씨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같이 맛집도 다니고 바람도 쐬러 가고 했지만 요새는 그런 일이 많이 없었죠. 아내는 매일 아들네 집에 갔지만 이 씨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와 한 공간에 있는 걸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은 이 씨에게도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밤잠도 설쳤고 아내가 혹여나 침대 발치에 앉아있기라도 하는 날엔 소스라쳐서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누구도 이 씨에게 왜 안 오시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주말에 한 번씩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집에 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나 손자를 잠깐 보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오해를 풀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님을 이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손주의 첫돌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거창하게는 안 하기로 했어요. 요새는 또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가까운 친척들만 부르면 돼? 네. 간단하게 식당 빌려서 같이 식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는 이 씨도 동의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돌잔치 준비에 바빠 보였습니다. 식사만 하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을 초대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리고 돌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앉으세요. 준비하느라 고생했겠다. 며느리는 이 씨를 쳐다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와 이 씨 부부, 그리고 사돈 부부는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식사 시간이 이어졌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이 씨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 재롱만 보며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케이크 자를까요? 후식으로 케이크를 먹자며 아들이 케이크를 들고 테이블로 왔습니다. 아내가 나서서 케이크를 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사돈이 아기 손가락에 작은 금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거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야. 그런데 그 순간 아기가 손을 흔들다가 반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반지는 식탁 밑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반지를 주우려 했습니다. 발밑을 두리번거리다가 대각선에 떨어진 반지에 손을 뻗는데 그 순간 건너편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 제 몸에 손 떼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이 씨는 반지를 줍는 것도 있고 급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영문을 모르겠는 사람은 사실 이 씨였습니다. 닿지도 않았는데 무슨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반지 주우려고 한 건데. 항상 이런 식이죠. 일부러 아닌 척하면서 불쾌하게 만드시잖아요. 진짜 변태 아니에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왜 자꾸? 하지만 답답해 해야 할 사람은 이 씨였습니다. 장난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누군가 작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0평생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가족들 앞에서 손주의 돌잔치에서 변태 취급을 받다니. 다리 살짝 건드리셨잖아요. 건드리다니? 스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너 정말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 씨가 너무나도 억울해하자 주변 사람들이 더 술렁거렸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소매에 스친 거 아니에요? 옆에서 누군가가 좋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게 차라리 가장 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씨의 손이 며느리 다리에 닿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행여나 그럴 일도 없었고 말이죠. 괜히 반지를 줍는다고 나섰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오해할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아니, 생각해보면 더 억울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어도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런지.
쓰다듬지 않은 이상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 씨를 변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 것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망신을 줄 생각을 한 것인지 이 씨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오해도 아니고 며느리를 추행한 오해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속을 뒤집어 까서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모유수유 하는 것도 보려고 그러셨잖아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사람들 몇몇이 경악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씨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예, 그건 오해였잖아.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니? 아내도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며느리가 이 씨를 골탕 먹이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도 오해라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뭐? 오해는 풀겠다고 애 봐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내가 매일같이 가서 애도 봐주고 했는데 며느리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자신을 꺼려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고작 뭔가가 스치는 느낌 때문에 말이죠. 무엇이 며느리를 그토록 예민하게 만들었는지 이 씨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 도저히 이 씨는 며느리를 마주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평생을 가도 이제는 좋은 사이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반지는 알아서 주어라.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렸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을 수도 있어. 그것만 알아둬라. 이 씨는 그 말만 남기고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더는 시선을 견디며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났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옆에 아내가 섰습니다. 아내도 적잖이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쟤는 지 시아버지를 어떻게 보는 거야?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진짜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으면? 이 씨의 질문에 아내는 답을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분하다는 사실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내가 화가 난다고 한들 이 씨만 할까요? 이 씨는 속에서 천불이 일었습니다. 살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오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색안경을 끼고 자신을 바라보니 무엇을 한들 이상해 보이고 미심쩍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상한 뉴스를 하도 많이 봤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악감정이 없는 한은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돌잔치 이후 이 씨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새벽마다 잠에서 깼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이 씨의 여동생에게서 이틀 전에 연락이 왔었는데 무슨 일인지 조심스럽게 묻는 그 말에 이 씨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세이게는 내가 마음 같아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리고 싶어. 아내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는지 때때로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게 되어버린 듯 씁니다. 당신 병원이라도 가봐요. 얼굴이 너무 수척해졌어.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경멸하는 눈빛, 아들의 한숨소리,
며느리의 비명 같은 외침. 그 기억들이 자꾸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제대로 얘기해보고 돌잔치에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해명을 하게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씨가 뭐라고 한들 사람들은 이 씨를 가해자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아내와 함께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부터 꺼리는 기색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내승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 씨는 최대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세희야, 그동안의 일은 정말 오해야. 너도 알잖아.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상황도 아니었고 말이야. 내가 설마하니 뭘 위해서 그런 짓을 하겠어.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오해가 몇 번이나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우열라고 하더라도 그 뒤는 아니죠. 내가 있던 방에 네가 들어온 거잖아.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고개도 안 돌리고 쳐다보셨잖아요. 내가 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니까. 누군지도 몰랐어.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걸 설명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번이나 더 말해야 이해하겠어. 그러면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기라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버님 눈빛도 그렇고 음흉하고 무서워요. 그리고 돌잔치 때는요? 이 씨는 며느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지를 주우려고 팔을 뻗었고 모르겠다 소매가 스친 건지 어쩐 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정말로 스친 게 맞아? 그러자 며느리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눈동자도 좌우로 굴리는 게 자신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거 봐라. 옆 사람 옷이 닿았을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잖아. 세희야, 정말이야? 몰라. 그런 느낌이 난 것 같은데. 근데 설마 나 의심해?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긴가민가해 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한테 소리를 친 것인지 너무나도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세희도 상처받았는데 왜 자꾸 들추세요? 들추는 게 아니잖냐. 그러면 네 애비가 변태가 되고 끝이 나길 원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오해든 뭐든 이제 그만하세요. 장모님도 심기 불편해하시고 저도 여기저기서 시달리느라 힘들어요. 그런다고 나만 하겠어. 그러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경찰서라도 가? 그냥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분간은 저도 안 갈 거고요. 세희가 보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그런다고 오해가 풀려? 자꾸만 오해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안 그러셨는지. 아들의 말에 이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마저도 이러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세희 마음이 풀릴 때까지는 연락하지 마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면 아닐 거라는 걸 아들도 며느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들은 이 씨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며느리의 편을 드는 아들 때문에 이 씨는 쓸쓸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가게요? 너희 그러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럴 분이니? 참 너무한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서 애 봐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니? 세희 너는 네가 정말로 피해자라고 생각했다면 나랑도 연을 끊었겠지. 마음속으로는 너의 오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계속 왕래한 거잖아. 내 말이 틀려?
무슨 이유로 네 시아버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애기 다 커서 어린이집 갈 때 되니까 이제 나도 필요 없어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왕 꼬투리 잡은 거 시집이랑 연 끊으면 딱 좋겠다 싶었니? 엄마, 그게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다? 그래? 너희 말대로 할게. 누군 뭐 아쉬운 줄 알아?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은 걸 부모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고 살아. 이 씨 대신에 아내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씨는 아내와 함께 아들의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씨는 아들 며느리를 애써 지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해결은 해주는 모양인지 몇 달 지나니까 마음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주변 반응을 보니 가까운 사람들은 이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 며느리와는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자식은 없는 셈 치고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씨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살고 있는 집 말이에요. 이거 내놓으셨어요? 뜬금없는 말에 이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찾아왔어요. 부동산? 네, 집 내놓으셨다고. 이거 결혼하실 때 저희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아들의 말에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집 명의가 아내의 것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아들 내보고 살게 했던 집이었습니다. 이 씨가 아내에게 작게 묻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거 팔아버려야지. 이리 줘봐요. 아내가 휴대폰을 뺏어가더니 말했습니다. 잠깐 살게 해준 집인데 그게 어떻게 너희 거야? 명의? 주기로 한 게 뭐? 주기로 했으면 안 주기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뭐가 억울해? 앞으로 연 끊고 살자면서 집은 받으려고 했니? 이 씨는 아내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도 아들 며느리를 쫓아낼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럴 생각은 못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이사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싫어? 사과하러 오겠다고? 시아버지 무서워서 오긴 어디로 오니? 나도 너희 무섭다.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 너희 집에서 쫓아낼 때는 이런 생각은 못했어? 세상 경험한다고 쳐라, 그럼.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소연하는 것 같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 놓고 말은 잘한다. 세희가 정말로 피해자라면 집 때문에 바로 사과하러 오겠다는 말이 나오겠어? 너도 좀 잘 생각 좀 하고 편들어. 실컷 이용만 해먹고는 연 끊자는 며느리는 우리도 사양이야. 네 아버지 혀 깨물고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얼씬도 하지 말고. 아내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당신 말 잘하네. 내가 이 시간만을 기다린 거야?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진짜 괘씸해서 나는 지금도 잠이 안 와요. 아내라도 이 씨를 끝까지 믿어줬으니 이만한 다행이 없었습니다. 아마 아내까지 이 씨를 탓했더라면 이 씨는 정말로 혀라도 깨물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매매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아들은 졸지에 집을 잃게 되었으니 이 씨에게도 전화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괘씸한 아들 며느리, 어디로 이사할지 걱정하느니
내일 아내와 함께 어느 맛집에 갈지 고민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 씨 부부에게 손자는 안 보고 싶냐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 며느리에게 받은 충격이 커서 손자 생각을 안 하게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며느리의 모유수유 사건까지 닿으면 악몽처럼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으니 말이죠. 당신은 애 안 보고 싶어? 보고 싶기는 나는 그냥 이렇게 당신이랑 알콩달콩 살면 됐어요. 아내가 오히려 더 대수롭지 않게 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한 달 뒤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했습니다. 나중엔 이 마음이 치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1, 2년 가지고 될 것은 아닐 듯 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그렇게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없는 삶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자신들을 발견했죠. 언젠가는 아들이 진실을 깨닫고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 씨는 아내와 함께 남은 인생을 소중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